여러분 이제 아까 이제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먼저 나왔는데요. 요거보다는 이제 뭘 먼저 하는 게 좀 편하냐면, 자, 521쪽 한번 가보세요. 521쪽 가시면, 큰 5번에, 자, 부동산 가치 재원칙이다 뭐 그런 거 있나요? 요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먼저 해버리는 게 낫죠.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게 전통적인 목차입니다. 그래서 요약집에 있는 목차를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 재원칙은 별 3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일단 한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1, 2월 달에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이거는 뭐 무조건 일단 이해가 돼야 되겠지만, 평가가 이제 조금 무르익을 때까지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뒤쪽 안 배운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가운데에다가 이제 최주효 이용의 원칙을,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는 이제 이 예측과 변동의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시간과 관련되는 원칙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예측하고 변동의 원칙이다. 이런 걸 시간과 관련되는 원칙이다. 최유용을 판단하는 바탕이 되는 원칙이다. 또는 토대가 되는 원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4개가 있었죠. 그래서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결론적으로 체감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회의 원칙이죠. 그래서 기, 균 이렇게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최유효용을 판단할 때 그 내부적 구성 요소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요거는 줄여서 외우자 그랬죠. 13개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 균 이렇게 기, 균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내부가 아니고 외부죠. 외부 관련 요소. 그래서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성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최주효용을 판단할 때 외부 환경과 관련되는 요인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적 요인이다. 외 이렇게.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기타인데, 자, 경쟁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련되는 원칙 그러면 수요 공급의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경쟁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제 대체 경쟁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대체. 그래서 대체는 이제 바꿔 쓴다는 이야기니까 뭔가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3가지 가격제 원칙을 기억하시면 되더라. 그럼 최주효용을 중심으로 꼴랑 3덩어리예요. 이게 애변, 그 다음에 수수기균, 경제학의, 그 다음에 기타.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외우면 조금 편하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활동을 하면서 이 가격제 원칙을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평가할 때 뭘 주의하란 말이냐. 그걸 써보면, 자, 최주효용의 원칙은 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최주효용을 전제로 한다. 그런 걸 가치 전제가 되는 원칙이다 그랬죠. 예측의 원칙은, 자,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는 미래에 대한 예측하에서 구한다. 특히 수익 방식에서 순소득이나 환원 이율은 미래에 대한 예측하에서 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은 가치는 늘 변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도대체 언제 기준으로 3억이냐, 언제 기준으로 5억이냐,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기준 시점이 결정되면 우리가 시점 수정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점 수정이라는 거는 당연히 평가 3방식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배웠다 하더라도, 안 배웠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배웠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단 먼저 기억하자. 어차피 나중에 배우면 정리가 잘 되니까. 다음에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자, 수익이 배분되는 순서에 따라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게 이 토지잔여법이라고 하더라. 또는 이 건물 잔여법이다. 또는 수익 분석법이다. 이렇게 3가지를 주의해야 되고요. 기여의 원칙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는 기여도에 따라 평가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추가
투자의 적부를 판단할 때 그 중심이 되는 원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하자. 균형의 원칙이라는 건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맞으면 좋아요. 균형이 안 맞으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자, 그럴 때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가라고 하는데 이런 걸 기능적 감가라고 해요. 기능적 감가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 분석. 좀 이따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이야기할 텐데, 개별 분석이라는 거는 뭐냐? 대상 부동산의 균형 여부를 따지는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적합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의 외부 환경과 적합하면 가치가 높은데, 적합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 걸 감가라 그랬죠. 그럴 때 외부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걸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는 거는 결국 외부 환경과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성 원칙은 여러분 아시는 이제 부의 효과, 외부 불경제 이야기죠. 외부 환경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 가지고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불경제예요. 이것도 외부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니까 감가는 감가인데 뭐라고 하느냐? 경제적 감가를 한다. 이처럼 내부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기능적 감가라고 그래요. 외부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건 가격의 이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까 가격의 이중성은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그렇게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방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선방식, 평가 선방식, 성립의 이론적 근거. 그래서 성립 근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다음에 요거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흔히 요거는 일반재와 동산에서는 보기가 어렵고 부동산에서만 관찰되는 부동산 특유의 가격제 원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한 개를 맞추죠. 그래서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야기 드렸죠. 1, 2월 달에 제가 냉장고에다 하나 붙여놓고 매일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외우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설명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요약집에 다 있죠. 참고로 요약집 193쪽에 그림이 있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지금 그 노란 글씨로 써놓은 거, 평가 활동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거는 뒤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다 그림에다 다 그리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따로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 그냥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A4 용지에다 하나 그리세요, 하나. 그러니까 꼼꼼하게 그려야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뭐 이렇게 그리지 말고 자를 대가면서 자를 대가지고 이게 네모도 만들고 이렇게 그러면 기억이 색깔품을 쓰면서 그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본다면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요약식으로 하죠. 왜냐하면은 이중 설명을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194쪽 한번 보죠. 가치적 원칙 그랬는데 여러분 그 중추적 원칙이죠. 그래서 최유효용의 원칙인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치를 표준으로 형성되는 원칙으로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다 그랬죠. 그럴 때 동그라미 2번에 최유효 유형이라는 게 뭐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최유효 유형은 여러분 이렇게 되죠. 최유효 유형은 유용성이 최악이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최고 그렇죠. 그래서 개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최유효 유형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갖는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 이용으로 최고 최선의 이용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판단 기준 보니까 합리적 이용이다, 합법적 이용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라는 거 있죠. 물리적 채택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수익에 대한 근거, 경험적 증거를 요한다. 경험적 증거를 요한다. 최고 수익. 에 대한 근거 또는 뭐 이걸 다른 말로 경험적 증거라고도 한다. 경험적 증거.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최유용의 판단 기준이다 그랬는데 뭐 계략적으로 좀 기억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이런 건. 이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불합리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는 이용이에요.
그래야지 뭐 먼 미래에 실현되는 거 그건 안 된다 그 이야기인데. 뭐 어떤 이야기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용이 남양주에다가 이제 정말 멋진 빌딩을 하나 지어보자. 업무용 빌딩인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게 뭐였냐? 지상 50층 빌딩인데 땅으로부터 20m를 띄워서 짓겠다. 그래서 어떻게 띄우려고요? 그랬더니 달나라에서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매달아 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20m 띄울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왔다 갔다 어떻게 할 건데? 이랬더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겠다. 참 황당하죠. 이거는 현재 기술로 된다고요. 먼 미래나 가능하다고요. 먼 미래. 이런 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최유형은 가까운 장래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된다 이야기고. 그다음에 합법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불법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적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된다 하더라도 불법은 안 돼요. 예컨대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죠. 한강 근처 한강수에 정말로 아름다운 경치가 있더라. 팔당 저런 데 같이. 그래서 거기는 수자원보호 구역이니까 원래는 개발하면 안 되는 동네인데 거기다가 불법으로 제가 200평의 식당을 하나 지었다. 경치 좋으니까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장사가 잘 돼서 돈만 되면 되는 거냐? 아니다. 언젠가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철거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 채택 가능성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가까운 장래에 실현된다는 건 뭐냐 그러면 공학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제로 가능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물리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건 실제 건축할 수 있어야 된다. 최고수익의 실현 근거, 최고수익의 근거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용이 실제로 주변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최고수익에 대한 경험적 증거라고 한다. 예컨대 남양주 지역에 지금 이 호평역 근처를 봤더니 대략 8층 정도의 건물들이 많더라. 업무용 상가가. 그럼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는 표준적으로는 이게 평균적이라는 이야기예요. 8층 정도로 이용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걸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표준적 이용이라고 할 건데, 자 그럴 때 저도 이들과 똑같이 200평의 땅이 있다고 가정하자. 200평. 그럴 때 얼마를 짓는 게 최유효용이에요? 2층이에요? 8층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2층 지면 되겠어요? 대략 8층 정도는 지어야 최유효용이라고 할 수 있더라. 왜냐? 아니 여기 A나 이쪽에 B나 C나 D나 이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계속 8층을 지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충분한 수익이 있다라는 거죠. 고로 시장에서 근거가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이런 걸 근거라 그래. 근거. 시장 근거. 그러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100층 지면 어떻게 돼? 100층. 안 돼요. 왜 안 되냐? 100층을 지어가지고 수요가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10층까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걸 최유용이라 한다. 그래서 거기 판단 기준을 좀 기억하시자 그랬죠. 그래서 4번의 평가활동과의 관계인데 평가 선방식의 중추적 원칙이고 가치전제가 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가치전제라는 건 기억하자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변동의 원칙인데 자 그런 건 뭐 바로 보자고요. 내용이 없으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내부적 요인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고요? 늘 변화한다고요? 변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여러 요인이 현재의 작용 또는 과거의 추이 또는 장래의 동향에 따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가활동과의 관계 보시니까 지역분석과 계열분석의 동태적 파악을 해야 그 이야기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동태적 움직이면서 우리가 그 추이를 본다 그 이야기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이다. 늘 가치라는 게 변화하니까 언제 기준으로 평가했느냐.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준 시점을 제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예측의 원칙이죠.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가 현재까지의 수익 실적보다는 장래 기대되는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예측하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가치라는 건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이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하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이번에 평가 활동과의 관계인데 그 잔존 내용에서 그런 건 아직 어려운 이야기니까 됐고 중요하지도 않고 수익 방식에서 순수익이나 환원 이유를 결정할 때는 현재 수준에서 결정한다고요? 장래 예측해서 결정한다고요? 장래 예측.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이론에서 뭐 가유, 순, 전, 우 하면서 뭐 순소득, 세전, 세후 다 구해봤잖아요. 그게 투자 이론이 지금 투자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투자할지 말지를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익은 다 장래 수익이에요. 장래. 장래 수익을 예측하는 거지 현재 수익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어요?
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개론에서 말하는 수익은 다 장래 수익이에요. 장래.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미래 수익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3번은 대내적 공간이죠. 그래서 내부적 관련되는 것. 기, 균 뭐 그런 건데. 자, 기여의 원칙이죠.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에 따라 평가해라 그런 이야기죠. 즉, 그래서 이걸 이제 부분과 전체에 관련되는 원칙이다. 또는 기여도에 따라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균형의 원칙에 선행한 원칙이다 그랬는데 그건 아직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두 번째 줄. 부동산의 추가 투자의 적부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 투자 할 거냐 말 거냐는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기여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원칙이죠. 유용성의 최고도로 발휘하는 구성 요소의 결합 상태가 균형에 있을 때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려면 각 구성 요소가 균형이 안 맞아야 된다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요? 맞아야 된다. 근데 이런 이야기죠. 여기 남들은 다 좋은 땅 200평의 그 상업용 토지에다가 8층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200평의 상업용 땅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꼴랑 2층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균형이 맞는 거예요? 잘 안 맞는 거예요? 아마. 이럴 때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이쪽에 있는 A 부동산보다 높다고요? 떨어진다고요? 떨어진다. 그런 걸 감가라고 하고, 이와 같이 우리 부동산 내부 문제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기능적 감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외부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나 때문이 아니고 외부. 그거는 기능력 경제요? 경제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게 균형의 원칙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개별 분석이라는 것,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할 때 개별 분석도 균형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균형이 맞냐 안 맞냐. 토지와 건물이 균형이 맞는지, 건물과 건물 설비의 균형이 맞는지 그런 걸 따지는 거다. 그래서 평가활동과의 관계 보니까 개별 분석이 기준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조단가의 적정화 또는 그 다음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능적 감가의 파악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인데, 여러분 수익 배분의 원칙은 조금 복잡하죠, 이거.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데요. 이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토지자녀법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뭐 시험 볼 때까지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너무 어려워서.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니까 토지자녀법을 외우긴 해야 돼요. 수익이 배분된다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여러 군데서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뭘 만든다 하더라도 생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생산에 3요소. 불러보세요.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노동하고 자본. 그렇죠. 생산의 4요소 그러면 여기다 경영까지를 포함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3요소만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공장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건물 짓고 기계를 살려면 당연히 자본재가 있어야 되겠죠. 자본, 돈이. 그러면 땅하고 자본만 있으면 생산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생산의 3요소를 한다. 그래서 이 공장이 10억 벌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수익을 배분해야 되느냐? 기여도에 따라서. 노동의 대가 그러면 임금으로 주는 것이고, 자본의 대가 그러면은 자기 자본은 이윤이고 타인 자본 빌린 거는 이자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주고 남는 거 잉여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또 노동의 대가로 준다고요? 토지에다 준다고요? 토지. 그래서 그걸 토지 사용 대가인 지대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이 배분되는 순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리카도의 차익시대 이론할 때도 최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대략 한 서너 군데에서 하죠, 이것도. 왜 그러면 얘는 먼저 줘야 되느냐? 아니,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인데 기분 나쁘게 잉여분을 준다는 이야기는 뭐냐? 남으면 주는 것이고 남지 않으면 안 줘도 그만이다, 그 이야기 아니냐? 바로 지대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로소득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카도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게 고전학파. 자, 그런데 아니 왜 그러면 얘를 먼저 주고 얘는 나중에 주냐? 야, 땅 먼저 주면 안 되냐? 안 된다. 왜냐? 이것들은 가변 요소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면 먼저 줘야 되는 것이고, 땅은 고정 요소이니까 뭐 나중에 줘도 그만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 임금 안 주면 회사에 남아 있을까요? 회사를 떠나버릴까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게 하려면 먼저 줘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자본은 이자 안 주면 아예 빌려주지도 않죠. 그런데 토지라는 거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준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주더라. 그럼 토지자녀법이라는 거는 뭐냐? 이게 이제 슈미츠라는 사람이 개발한 방법인데 이런 거예요.
근데 토지하고 건물이 있을 때 전체 수익이 있겠죠. 전체 수익이 얼마였냐? 1,000만 원이다. 그럴 때 먼저 건물의 수익을 알 수만 있다면, 예컨대 건물의 수익을 계산해 봤더니 600이더라. 그러면 남는 잉여분이 400인데 이 400은 누구한테 주면 되느냐? 토지에다 주면 된다. 그래서 토지의 수익을 알 수 있고, 토지의 수익만 알면 가격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지의 가격을 구하는 걸 토지자녀법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생산의 3요소 중에 A는 토지죠. 토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 건물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본재.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디에 먼저 줘야 되느냐? 건물에다 먼저 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고 남는 게 있다면 누구한테 준다고? 토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토지자녀법이라는 거는 수익 배분되는 순서와 똑같게 평가하는 방법이다. 고로 토지자녀법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건물자녀법은 순서만 바꾼 거예요. 순서. 토지에 먼저 주고 이제 건물에 나중에 주는 걸로.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총수익은 토지자본 노동 경영각 생산 요소에 따라 배분되고, 이때 토지의 수익은 최종적으로 배분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 배분되는 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 생산 요소가 어쩌고 저쩌고 다 이제 설명이 났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최고치산의 이용원칙과 토지자녀법의 이론적 근거에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토지자녀. 뭐 조금 더 가면 건물자녀, 부동산자녀까지 있는데, 뭐 토지자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다음에 이제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여러분 아까 이제 최주효 이용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 자 여기 칠판 한번 보시죠. 이 남양주 쪽은 상업지역이 이제 보통 8층이더라. 이런 걸 제가 표준적 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땅을 물려받았어요. 제 힘으로 땅을 샀다고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느냐. 주변 사람들이 야, 한 8층 지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야, 쪽팔리게 남자가 무슨 8층이냐.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이야기하면서 야, 나 100층이야 이렇게 하겠다. 100층 뭐 지을 수는 있겠죠. 오늘날 기술로 100층 짓는 건 일도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땅에다가 1층 지을 때마다 우리가 추가 투자를 해야 되죠. 층당 건축비가 1억이라 치자. 그럼 추가 투자 할수록 아까 8층까지는 수요가 없다 그랬어요? 수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억씩 추가 투자하면 할수록 수익이 체감할까요? 임대 수익이 체증할까요? 체증. 그런데 여기 이제 8층을 넘어가면은 자, 9층, 10층부터는 똑같이 1억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약 수요가 없다 치자. 그러면 비용은 들어가는데 임대 수익이 없으니까 수익이 체증하겠어요? 체감하겠어요? 그렇죠. 체감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떨 때까지 추가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추가 투자. 어떨 때까지예요? 수익이 체감할 때까지 팍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체증이 끝날 때까지만 이용하면 되겠어요? 체증이 끝날 때까지죠. 그래서 이걸 집약한계라 그래요. 우리가 공부했던 집약한계는 건축을 못해서 못 짓는 게 아니고 이윤이 극대화되는 데까지만 이용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비용 대비. 그래서 이런 걸 집약한계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최유효 이용층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익은 체증하다가 언젠가는 수요가 없으면 체감하더라라는 걸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 한다. 따로 외울 건 없어요. 이거는 의미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로 다른 생산 요소는 고정시킨 채 한 개의 가변 요소를 증가시키면 총 수익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말이 어렵죠. 가변 요소가 건물입니다. 건물 자본재. 그래서 계속 투자하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일정 단계를 지나면 총 수익이 차차 증가한다고요? 감소한다고요? 감소. 그래서 이번에 추가 투자의 적부 판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요. 이건 이제 1, 2월 때도 그 이야기 했는데 이건 4개 다가 추가 투자랑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추가 투자. 그래서 저희 강남대에 계시는 이제 이창석 교수가 대표적인데, 그분이 이제 출제를 옛날에 많이 했죠. 요즘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분은 정년을 끝냈고, 지금 이제 학교에 요즘 계시지도 않으니까, 뭐 추가 출제를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4개 다가 추가 투자랑 관련이 있다. 근데 방금 이야기했죠. 언제까지 추가 투자한다고요? 체감할 때까지요? 체증이 끝날 때까지요? 그렇죠. 수익 배분은 토지의 수익이 가장 많이 배분될 때까지만 투자하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 있죠. 요거는 기여도가 높을 때까지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추가 투자랑 관계가 있죠. 요거는 균형이 안 맞을 때는 균형이 맞을 때까지 추가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관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추가 투자의 적부하고 관련돼서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이 뭐냐 그러면 어떤 학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여의 원칙이라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기여. 그래서 기여의 원칙이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쪽에 기여 한번 보세요. 기여. 155쪽에 기여의 원칙에 동그라미 1번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줄 내려가시면 부동산의 추가 투자의 적법 판정에 유용하다 뭐 그렇게 돼 있죠.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괄호하고 중심이 된다. 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써놓던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그는 뭐라고? 기여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나 좀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익 체증 체감까지는 보셨고, 자, 대외적 공간의 원칙인데, 경쟁의 원칙이죠. 그래서, 경쟁의 원칙은 뭐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1, 2월 달에도 설명을 했는데, 양이고 가격이다. 우리가 뭐 수요 공급 잘 아시죠? 자, 이 수요 공급이 있더라. 그럴 때 이제 여기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500원에 100개다. 그럴 때 어떤 요인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단기 수요가 늘면 균형은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이에요. 수요 증가 때문에 상승이에요. 상승. 사겠다는 사람 많으면 가격 올라가죠. 그럼 기존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500 받으면 정상이익인데 600 받으면 정상이익이에요. 초과 수익이에요. 초과 수익. 이와 같이 초과 수익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경쟁을 이야기하죠. 이게 경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까지 경쟁을 하느냐? 초과 수익이 있을 때까지요, 사라질 때까지요. 예,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인데,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진입과 퇴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 혼자 맨날 돈 벌려고 놔둔다고요.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한다고요. 그래서 공급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균형이 다시 여기서 1이 가죠. 즉 원래 가격 500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이야기는 초과 수익이 있다고요? 제로가 됐다고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걸 경쟁의 원칙이라 그래요. 동그라미로 초과성 경쟁을 이야기하고 경쟁은 초과 이윤을 감소 소멸시킴으로써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이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경쟁의 원칙이고요. 뭐 따로 기억할 거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적합의 원칙이죠. 그 부동산의 가치가 그가 속한 환경과 적합할 때 가치가 높다. 당연한 이야기죠. 예컨대 주변 지역은 다 주거지인데 어떤 부동산이 거기다가 이제 쓰레기 처리장을 지었다. 그럼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경쟁의 원칙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적합의 원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동그라미 이번에 평가활동이죠. 지역 개별 분석에서 고려할 가격 원칙이고 최주시효 이용의 판정 지침이 되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감가를 판단할 때 적합의 원칙을 써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경제적 감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평가 활동에서도 첫 번째 줄에 지역 개별 분석을 했는데 둘 다 관련이 있지만 특히 뭐랑 관련이 있다고 보면 좋겠냐? 지역 분석. 자, 지역이다 동그라미. 그래서 특히 지역 분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옆에 보시니까 이제 기타의 원칙에서 수요 공급과 대체의 원칙인데 뭐 수요 공급은 쉽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부동산의 가치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수요 공급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가치가 형성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평가 활동과의 관계에 보시면 이 경제적 요인 등 동향 분석의 지침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이 중요하죠.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이다.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것도 결국 가격이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다시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니까 이중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은 뭐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요. 부동산의 가치는 상호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예컨대 비교 방식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대상 부동산이 32평이다라고 가정하자. 32평짜리 아파트다. 그럴 때 이 주변에 똑같은 32평짜리 아파트라면 비슷한 지역에 있다면 이 사례 가격이나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차이가 심하게 날까요? 비슷할까요? 비슷.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대체가 된다라고 하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대체가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비교 방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방식 모두 다
대체가 안 된다면 사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3방식 해보시면 아시지만 예컨대 거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는 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래요. 원가 사례를 가지고 제조다론가를 구하는 걸 원가 방식이라 그러고 수익 사례로부터 수익을 구해가지고 가격을 구하는 걸 수익 방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가치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대체가 될 정도로 비슷한 사례들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어서. 그러니까 비교 방식이나 원가 방식이나 수익 방식은 모두 다 대체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이제 3월에 평가활동과의 관계 보니까 3방식 성립의 이론적 근거이다. 3방식 모두 다 대체 원칙 때문에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인데 그거는 조금 쉬었다 할 텐데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격 재원칙을 어느 정도는 기억해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1, 2월 달에 말씀드린 정도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근데 예측 변동의 원칙이고 수수 기균이죠. 내부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경적 외죠. 그다음에 외부 여기 수요 공급의 원칙이고 여기는 대체 원칙이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기회비용의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인데 그럴 때 우리가 뭐 여기 그러면 이제 가치 전제가 된다라고 이제 바로 나와야죠. 뭐 이쪽 그러면 없다. 이쪽 그러면 3방식 성립의 이론적 근거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속도가. 자, 이제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먼저 외우고 1번, 2번, 3번, 기타 4번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물어봤더니 이제 머리가 이렇게 가요. 여기서부터 1이 왔다가 뒤지니까 없네. 수수 없고 여기 가니까 있네. 그래가지고 뭐 3방식 어쩌고 그래가지고는 속도가 안 나온다. 문제는 40초, 뭐 50초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찍으면 바로 나와야 돼. 순소득 환원율 이렇게. 그 정도를 외우려면은 여기 그러면 토지자녀법, 여기 그러면은 뭐 기능적 감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여기 그러면 이제 경제적 감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은 대충 기억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완벽하게 기억해야 되겠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 정도로 외워야 돼요. 그게 공부죠. 그래서 나온다면 외워야지 안 나오는 거를 얼마나 많이 봐야 한 문제를 맞추는데.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 경쟁자는 다 그 정도로 외운다 그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결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외워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쉬셨다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먼저 요약식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꾸로 기본서를 확인해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